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고전의 위대함은 이 세월이 흘러도 바래지 않는 감동, 이게 아닐까 싶은데 국내에 소개된 지 50년이 됐지만 지금도 많은 관객들이 찾는 연극이 있죠. 바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입니다. 이 산울림 소극장에서의 초연 5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이 최근 이 국립극단 초청으로 명동예술극장에서 진행됐고요. 그동안 출연했던 배우들이 번갈아 무대에 올라서 그 기념 공연을 더욱 빛냈습니다. 오늘 그 고도를 기다리며의 대표 배우이시죠. 정동환 씨를 초대해서 이 반세기에 걸쳐서 1500여 회나 무대에 올려진 이 고도를 기다리며 그 비결은 뭔지, 2019년 그 고도의 의미는 무엇일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배우 정동환 씨는 서울예술대학의 전신인 서울연극학교 연극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69년 연극 낯선 사나이로 데뷔해 올해 배우 인생 50년을 맞았는데요. 드라마 가을동화, 야인시대, 불멸의 이순신, 연개소문, 자유인 이회영, 불야성, 열혈사제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했고요. 많은 이에게 영화와 드라마 속 얼굴로 기억되지만 오이디푸스, 레이디 맥베스, 햄릿, 단테의 신곡 등에 출연하며 연극 무대를 지켜왔습니다. 특히 60나이에 출연한 고곤의 선물에선 전라 노출을 포함한 파격 연기를 선보였고 그 열정은 이듬해 이해랑 연극상 수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김동훈 연극상과 영희 연극상, 서울연극제 연기상, 백상예술대상 TV부문 남자 신인 연기상과 연극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 등을 수상했고요. 제3대 한국연극배우협회 부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50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에서 주인공 블라디미르 역할로 관객들을 찾았습니다. 네, 배우 정동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 앞에는 왜 부조리극이라고 하는 일종의 별칭 같은 게 붙잖아요. 네네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부조리극이라는 게? 여태까지에 있었던 그 사조와는 좀 다른 형식의 연극이다라는 게 이제 그런 형식의 연극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조리극이다 해서 이제 부조리 다 이치에 맞는 조리에 맞는 얘기로 쭉 써왔는데 네. 그런 것들이 조리에 맞지 않는 어떤 그간의 형식하고 다른 어떤 형식 그것을 이제 마틴 에슬리라는 분이 이것은 부조리극이다 이렇게 칭해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사무엘 베케트니 아니면 이오네스코니 이런 유의 몇 작가들의 그 작품 성향을 부조리극이다 이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연극? 아니 그 드라마 극 내용에서 이치 맞지 않다라고. 라기보다는 형식의 파괴? 일단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그 시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든 형식이 있었는데 그 형식에서 벗어난 것이다. 예를 들어서 모든 시제나 인물이나 주고받는 대사나 이런 것들이 다 그 격에 맞게 예. 그 뜻에 맞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게 아닌 새로운 형식이다. 근데 그 인생살이가 부조리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라고 해서 이제 이 극의 내용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부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참 독특한 연극인 고도를 기다리며 고도가 누구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그렇게 물어보죠. 고도가 뭐냐? 고도가 뭐 하는 사람이냐? 미스터 고도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번역됐을 때 그자가 어쩜 그분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스터인지 미스인지 뭔지 알 수 없는 그 무엇. 인데 그 고도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물어보죠. 네. 고도가 뭐냐 그러니까 작가가 내가 알았으면 썼지 몰라서 못 쓰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알 수 없는 자기만이 간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 희망일 수도 있고 또 어떤 해방일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 생각을 하죠. 블라디미르하고 에스트라공 예. 두 명이 등장을 하죠.
이제 전체는 2명이 아니고요. 예, 2명과 이제 3명이 또 같이 이렇게 그래서 전체는 5명이고 주로는 2명이고. 2명이. 예. 그 2명이 바로 그 고도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 둘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것도 몰라요.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경력이 뭔지도 모르고 뭐 예전에 같이 뭉쳐 다녔다. 뭐 전쟁통에 어디에 있었다. 이건 원래 사무엘 베케트가 이제 레지스탕스 운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와 연관시킨 내용들은 있지만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인폼은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그리고 과연 언제부터 이렇게 같이 다녔느냐. 대충 한 50년? 뭐 이렇게 얘기하지. 과연 언제부터 뭐 해서 어떻게 다녔다는 것도 모르는 거고.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맞는 게 아무것도 없고. 네. 이 안에는. 네. 네.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어려워서 재밌어요. 글쎄요. 그 인생살이가 그런 것 같아요. 어려워서 재밌는 것 같고. 예. 그거 쉬우면 정말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뭔지 참 버겁고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살만 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렇게 참 어려운데도 그 무대에서는 그냥 분주하고 바빠요. 뭐가 예. 이렇게 많이 터지는지. 그죠? 예, 맞아요. 이 작품이 그렇게 쓰여졌다고 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석했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아하. 이 작품을 잘 들여다보면은 연극 무대예요. 연극 무대. 예, 예. 연극 무대에 어느 알 수 없는 두 인물이 왔다 갔다 하는 예, 거예요. 예. 그 쥐들끼리 얘기해요. 예. 야, 여기 무대냐? 아니야. 그럼 뭐지? 난 몰라. 어딘지 알 수 없어. 우리가 사는 게 연극인지, 연극 속에 우리가 사는 건지, 뭐 알 수 없는 그것.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누고 있는 거죠. 네. 몇 번 이 역을 연구하셨어요? 저는 제가 3번 했는데요. 한 번은 이제 90년도 그러니까 한 30년 됐죠. 그때 이 사무엘 베케트의 고향인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예, 연극 예.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예. 그때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갈 때 그때 이제 처음 맡아서 했었고 그리고는 뭐 한 25년 정도 이렇게 있다가 몇 년 전에 이제 산울림 소극장 30주년 개관기념 공연이 있었어요. 예, 예. 그때가 이제 선생님이 마지막 작품일런지도 모르겠다. 건강도 예, 뭐 예. 만만치 않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같이 좀 모여서 만나서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산울림 극장에서 한 게 2015년도에 공연을 했고요. 그리고 예. 이제 이번에야말로 이제 자꾸 언제가 될런지 모르는 이제 마지막일 것 같다 하는 게 이제 이게 1969년도에 극장은 한국일보라는 그 건물에 4억에 8층에 소극장이 하나 만들어졌을 때 예, 예. 그 개관 공연을 이걸 했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올해가 50주년이다 그렇죠. 해서 50주년을 기념한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좀 힘이 들어도 참여를 해야지.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3번을 하시면 좀 쉬워집니까? 아니요. 더 어려워져요. 아니 이런 경우는 또 있어요. 저보다 더 많이 참여한 경우가 있어요. 저보다 좀 늦게 했지만 더 많이 이렇게 참여한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700회 혹은 800회 이렇게 공연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는 뭐 이렇게 좀 쉽게 접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마다 또 새로운 걸 만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애를 먹고 있죠. 네. 정말 또 이 공연 고도를 기다리며 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인물이 임영웅 선생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임영웅 선생은 이 작품이 뭐가 그렇게 좋대요? 이건 뭐 이제 밖에서 예. 이 작품에 대한 혹은 그 임영웅 선생에 대한 평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뭐 어쨌든 이 작품을 이만큼 그러니까 50년 동안 할 때마다 이 많은 관객들의 호응을 받고 예. 그리고 늘상 새로운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연극을 만들었다는 게 엄청날 것 같아요. 물론 대단한 극단들도 많고 대단한 연출자들도 많지만 한 작품을 50년 동안 이렇게 끌고 온다는 건 그러니까요. 보통 일이 아닌 건데 그러면 이제 다들 그러죠. 그럼 뭐 처음 만들었던 거 가지고 되돌리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과 그런 거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도 있긴 있어요. 근데 예. 전혀 그렇지 않고 항상 박제된 게 아니라 새로운 걸 향해서 그때를 위한 작품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호응받고 잘 유지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요. 연출하실 때마다 뭔가 조금씩 바꾸신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뭘
티가 나게 이렇게 바꾼다라는 것보다는 서로가 다 고민을 하죠. 실험을 통해 연습이라는 실험을 통해서 고민하다 보면 이 시대에 맞는 것이 이것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늘상 진화해 오는 거지. 그것이 하나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생각을 만약에 형식에서 진화가 없더라도 내용에선 진화를 해야 된다. 예. 항상 이 시대에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거 가지고 고민하고 만들어내야 그것이 우리한테 맞는 것이 되고 많은 분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왔기 때문에 50년 동안 꾸준히 진화해 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바로 이제 그런 정신을 가진 임영웅 선생이 어쩌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50년 동안 계속 하실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생각되기도 해요. 그렇죠. 예. 고도를 기다리며 아니고 정말 딱 짜여진 어떤 작품이라면 그걸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전반부에 지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좀 정확히 이해가 안 되고 뭘 기다리고 있다는 건지도 잘 모르는 그런 작품. 원래 시대에 맞춰서 재해석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2019년 한국 사회에서 고도를 기다리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왜 살고 있나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우린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우린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부조리한 세상을 어떻게 견뎌내야 되나. 그럼 뭔가를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어쩌면은 있는 걸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어쩌면 없는 걸 우리가 만들어서 기다리는지도 모른다. 누구나 또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각자의 입장에서 기다림이 있는 것이다. 네.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작품이라는 건 다각도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어느 입장에서 있는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보게 되는 그런 것. 그러니까 수만 가지의 해석을 같이 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이 작품이 이렇게 오늘날 많은 분들한테 호응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연기를 직접 하신 배우 정동환 씨도 나름의 해석이 1990년에 있었고 지금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겠지요. 90년의 해석은 어땠고 지금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이거는 아마도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림의 정확한 해석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어쩌면 우리가 기다리는 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내부에 있는 거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황당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이렇게 잘 보면은 이 작품 안엔 우리가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사랑이 있죠. 기댈 만한 동지가 있죠. 지나가는 손님이 있죠. 그리고 이것을 스스로 만들었는지 뭐 이 말은 이제 이 대사 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메신저가 오지요. 꼬마가 오는데 물어봐요. 고도가 오냐? 온다. 언제 온다고 그러냐? 오늘은 안 오는 거지. 오늘은 안 와요. 그럼 언제 오냐? 내일 와요. 내일 온다는 거거든요. 그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기다린단 말이에요. 네. 사람은 오늘밖에 못 살잖아요. 내일은 못 살잖아요. 내일 살더라도 그 다음이 내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 그런 소망,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가 이 안에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주는 굉장히 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연이 살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더불어서 어울릴 수 있는 인간이 있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기다릴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고 그리고 자연이라는 게 같이 버티고 있으니까 작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인간한테 가질 수 있는 사랑이 있을 수가 있고 희망이 있을 수가 있는 게 사람 살만한 세상이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 안에도 들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어떤 스토리가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가는 연극의 대사를 외우는 것보다는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게 이게 도대체 한글인가 싶어요. 뭐 이게 누구나 다 저도 이제 우리 학생들이나 다른 친구들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고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다고 읽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외워서 해야 되니. 그 이제 그게 우리 임영웅 선생님이 참 독특한 방식인데 반드시 한 번이 아니라
2번 이상을 리딩을 하게 해요. 그러면 이게 한 번 리딩하는데 3시간 걸리거든요. 2번 하면 6시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다 보면은 점점 가까이 다가와요. 그래서 부조리가 조리냐, 조리가 부조리냐 알 수 없는 데까지 가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더 세부적인 해석까지 나오게 돼요. 그거 참 묘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이것이 진짜 옳은 말이로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나중엔. 그래요? 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참 쓸데없는 말을 그냥 늘어놓는 거고 알짜배기가 없는 실체가 아닌 실존의 문제가 아닌 그냥 떠버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안에 잘 들어가 보면은 아 이런 말이 진짜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게 이제 이 작품의 매력이라면 매력이고 깊이라면 깊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절대 이 비하해서 쓰는 표현이 아니고요. 네. 존중의 표현으로 네. 정말 미치시는 거군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연극과 작품 속에 미쳐 들어가야 네. 아 이게 진짜 말이구나라고 느껴질 것 같아요. 예.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아니 어떤 배우도 뭐 누구나 모든 배우가 그럴 수 있는 건 전 아니라고 봅니다. 상당수의 배우는 흉내만 내다 말 것 같아요. 그런데 이명웅 선생님을 만나는 배우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뭐 제가 또 이렇게 단언해서 말하는 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예. 선생님이 2가지를 꼭 생각하시죠. 이 작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구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굉장히 많이 움직여야 돼요. 네. 이 안에서. 네. 그러니까 3시간 동안을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그 90년도에 공연을 할 때 넥타이를 매거든요. 넥타이가 한 공연 20분 정도, 한 15분 정도 있으면 넥타이 끝에서 땀이 똑똑똑 넥타이 끝에서 예. 이거를 3시간 동안 2시간 반 동안 뛰어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 능력이라는 걸 2가지로 보면은 뭐 그렇게 미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력도 감당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실제는 브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50년을 가까이 같이 있었다니까 뭐 15살 때 만났으면 65년 혹은 75년 이렇게 75세 이렇게 되는 나이지만 그 나이뿐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움직임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초연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함현진 선생 같은 분, 또 김성옥 선생 같은 분, 김무생 선생 같은 분, 김인태 선생 같은 분이 그때 공이 이명웅 선생님과 더불어 다 30대 초반이었었거든요. 네. 지금 다 80대 그렇죠. 중반 됐으니까요. 그 연세 됐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뒤로도 다 캐스팅된 사람들이 제가 5대째라고 그러는데 다 그런 30대 초반 정도 움직임을 할 수 있는 나이로 그것도 감안해서 캐스팅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참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벌써 지금 데뷔 50년 고도를 기다리며 하고 같은 해에 데뷔하신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그죠? 근데 저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연극반을 시작하셨고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때 남녀 학생 연극 경연대회에서 최우수 연기상 타셨고 요게 그러니까 69년 이전 아니에요? 이전이죠. 그건 이제 학교 다닐 때니까 65년서부터 이렇게. 사실은 54년 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데뷔 기준을 보면은 저는 그렇게 65년부터 했으니까 65년. 왜냐하면 65년에 제가 공인된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아마도 일반 관객한테 표를 팔아서 공연을 한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하면은 69년 제가 유덕형 선생님이 예일대학 졸업하고 오셔가지고 연극 작품 발표회라는 걸 할 때 그때 같이 공연을 했기 때문에 그 해가 바로 제가 그 한국일보에 가서 이명웅 선생님의 고도를 기다리면을 보던 해였었거든요. 같은 해 이렇게 겹치게 되는 거죠. 그 고등학교 1학년이면 사실 참 어린 나이인데 그때부터 그렇게 연극이 좋으셨습니까? 글쎄요. 왜 그랬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냥 땡겼던 것 같아요. 뭔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괜히 저건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연히 이렇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연극을 잘했던 학교가
중동고등학교에 예. 있었어요. 그래서 예. 연극을 하려면 그 학교를 가야 되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그 학교를 가서 연극을 하고 그래서 연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중동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연극반이 있어서 우연히 하게 된 게 아니고 네. 중학생 시절부터 시작은 제가 원래는 이제 48년생인데 49년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해 정도 이렇게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재수를 하게 됐어요. 아하. 그때 뭐 재수란 개념이 별로 없었는데 근데 재수를 하러 다니는 그 길목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국립도서관이다 시립도서관이나 길목 사이에 드라마 센터가 있었어요. 예. 거기 이제 지나다니다가 그런 부류들을 이렇게 보고 저걸 내가 해야 되는데 왜 그럼 어떡하지? 그럼 저거 학교로 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참 50, 60년 좋으세요? 예, 좋습니다. 뭐가 제일 매력입니까? 연극의 매력은? 연극은 이제 하면 할수록 처음엔 이런 건 이런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연극했었던 거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다르거든요. 지금은 이제 또 다른 생각이 많이 들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피터 셰퍼의 고곤의 선물이라는 연극을 할 때 그 대사 안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일종의 시죠. 그러니까 피터 셰퍼가 생각하는 연극 세상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나의 신념이라는 그 대사가 있어요. 네. 그 뭐 짤막한 건데 나의 신념 그러면은 영원히 죽지 않을 유일한 종교거든. 지금은 사가버린 불덩이처럼 침묵 중이지만 오래전 연극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을 때 이곳에서도 그리스만큼이나 사람들에게 신념과 경이로움을 심어줬었어. 종교처럼 말이야. 극작가들은 희곡을 아테나의 방패처럼 높이 들어올렸고 사람들은 그 속에서만 진실을 볼 수 있었어. 훌륭하게 빛을 반사하는 거울처럼 관중은 모여들었고 모두 한몸 되고 뚫어지게 바라보며 자신들이 위대해지는 것을 느꼈어. 아마도 그건 난생 처음으로 평범했던 세계가 변화의 불길로 타오르는 것을 보았기 때문일 거야.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들의 섬광을 본 거야. 연극은 빛을 발하는 것이었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었어. 뭐 이런 류의 대사가 있는데 절창이네요. 저는 이제 점점 이것이 우리한테 참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다른 어떤 재미에 의해서 보아지는 연극이 아닌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연극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이렇게 지금에 와서 비로소 더 그걸 느끼게 되고 있는 때가 됐습니다. 해마다 그리스에 가신다면서요? 네. 왜 가세요? 극장 보러요. 그 그리스 연극 정신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이냐. 그 비극의 탄생이라는 건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결국 그것이 이제 인문학의 탄생으로 가는 것인데 과연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태동했으며 어떻게 진화하고 발전했으며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가를 조금 더 알고 싶어서 가게 되지요. 가서 요즘 작품들을 하는 그런 현대식 극장을 보시는 거예요? 옛날 유적지의 극장을 보시는 거예요? 저는 유적지 극장을 더 좋아하죠. 물론 극장. 현대 극장도 보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델피에 가면 아폴론 신전이 있고 한데 거기에 보면 델피 극장이 있잖아요. 뭐 거의 다 안 쓰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지난번에 갔을 때 거기에서 국립극단에서 하는 공연을 봤는데 트로이 여인을 봤거든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델피 극장에서 공연을 지금도 했어요. 공연을 합니까? 예, 공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늘상 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저도 모르고 갔었는데 특별한 경우에 하는군요. 하는데 그 뒷산이 파르나소스라는 검은 산이 있잖아요. 신령한 산이라는 그 피톤이 있었다는 그 산. 아폴론이 화살로 쏴 죽였다는 그 산을 향해서 대사를 하는데 그 반향이 가슴속 깊이까지 울리는 거야. 그런 거, 뭐 예를 들어 또 에피다우로스 극장이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러니까 최소한 그것이 이제 어느 극장은 개조된 극장이 있죠. 로마가 와서 이제 없애버리고 새로 지은 극장들이 있는데 그냥 남아있는 극장들에서 하는 그런 것들은 또 다른, 그게 왜 연극 정신이 왜 저기서 있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아서 가서 한번 보면 그런 느낌이 더 깊이 들지요. 네.
드라마나 영화도 많이 하셨는데 그냥 연극이 좋으시군요. 네, 저는 그냥 좋아요. 예. 그런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점점 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뭐 그냥 편히 봐지는 것 쪽으로 다 흘러가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끼리의 대화보다는 인간과 기계와의 대화에 더 가까이 돼 있고, 그거 아니면은 안 되는 것처럼 돼 있지만은 언젠간 반드시 인간끼리의 대화가 필요한 것이다. 그게 바로 연극밖에 없는 세상이 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다고 해서 뭐 큰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반드시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좋은 연극 무대 좀 극장 네. 좀 갖고 싶어요. 좋죠. 조금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거길 가봐서 네. 그 델피의 그 극장 예. 배우들은 산을 향해 대사를 외치지만 예. 객석에서 보면 예. 무대 뒤편으로 깎아지른 절벽 같은 걸 지나서 어마어마한 그 올리브 나무 숲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바닥까지 보이가잖아요. 예. 수십만 평 이상의 올리브 밭이 펼쳐지잖아요. 그럼 객석에서 무대를 보며 그 넓은 올리브 밭을 본다는 것 자체가 저절로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대단하죠. 대단해요. 예. 저희도 그런 위치에 그런 극장 좀 갖고 싶어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가보면요.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산토리니에 가면 보통들 이제 흰 뭐 이런 거 있는 것만 주로 보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은 그 띠라라는 그 건너편에 이렇게 보면은 그 옛날 유적지가 있는데 거기 극장을 보면은 야, 이런 데다가 극장을 만들었구나. 저 천길 만길 아래쪽 바다가 쫙 보이는 데다가 극장을 만들었어요. 그 옛날에. 그런 걸 보면은 극장이라는 게 그냥 일반 즐길 수 있는, 물론 즐기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것만 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것들이 그 안에 맞습니다. 있다라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우리 앞으로도 그 정말 깊이 있고 철학이 담긴 연기로 저희를 감동케 해주시고요. 대원로시니까 그런 멋진 곳에 극장 하나 세우는 운동도 좀 앞장서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배우 정동환 씨와 함께 고도를 기다리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